내가 먼저 말해놔봐 눈치만 보게 돼 공연히 감사합니다. 겸손은 다스베이다 332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전드 가수 윤신혜 선생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야, 어떤 대목에서 놀랐냐면, 아니 저 관절이 저렇게 움직이나 아직도? 그때도 말만 하면 소녀 했거든요. 지금도 수줍어가지고 소녀.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면 광녀가 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번에 공연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공연. 네. 40년 전에도 TV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지금도 여전히. 네. 근데 딱 음악이 들어오면 딱 변합니까? 모든 게? 네, 제가 가수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불이 딱 들어오고 음악이 나오면 확 변해요? 네, 저는 마이크 앞에만 서면 율동은 왜 음악과 함께 그렇게 터지는 거죠? 제가 노래를 받으면 거기에 맞는 율동을 좀 거울 보고 많이 연습을 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하시나 봐요? 아니요, 많이 쉬고요. 혹시 선생님 뉴스도 보십니까? 일기예보 잘 봅니다. 뉴스 공장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수이다 보니까 음악 프로를 좀 많이 봐가지고. 혹시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인 건 아시죠?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수이다 보니까 노래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때까지 관심이 가던 대통령 한 명도 없었습니까? 저는 그냥 가수만 관심 있어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요? 저는 가수니까. 이번 이 윤신의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 처음 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어쩌다 보니까 생애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애 처음으로, 야, 말도 안 된다. 그동안 초창기에 디너쇼 한번 하고요. 말이 오고 가긴 했지만 잘 안 맞았고요. 이번에 좋은 제작자분을 만나서 모처럼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아직 티켓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남았습니다. 선생님 나와서 알리신 곳이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드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뵈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실물하고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왔길래? 아니 화면보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네. 자, 그래서 공연이 잘 됐어요. 네. 그러면 공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가수에만 관심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음악을 사랑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요. 싫고 좋고를 떠나서. 자, 선생님 제가 그만 괴롭히고 이 공연은 잘 돼야 됩니다. 여전히 관절이 모두 살아있고요. 이 공연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때 작은 축하 공연의 제목은 나는 윤석열이 싫어. 자,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20대 때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네. 야, 트럼프가 돼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큰일 났지, 이제. 전쟁은 좀 막아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 어떻게 해? 오늘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지 않을까? 네. 사실상 펜실베니아 이기고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에 대통령실에 속보가 나왔어요. 대통령실. 윤 바이든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완전 윤 또라이들이야. 트럼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또라이들이야. 트럼프 방금 당선됐는데 윤 바이든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이게 속보야. 이 바보 멍충이 진짜. 나는 바이든을 꼭 만날 거예요. 어휴, 한심해서 진짜. 자, 여론조사 볼까? 그 얘기는, 유시민 조국하고 하면 되니까, 예. 자, 우선 개요를 이러하고, 지난주에 이제 이대로 가면 다른 여론조사들도 10% 찍을 거라고 했는데, 갤럽 19 나오는데 실제로는 18.8인가 그래요? 예. 네. 다른 조사 17%도 나오고, 그런데 그 17과 19는 계속 인용하면서 우리 거 18은 인용을 안 하더라고. 20% 깨지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록했는데, 그렇죠. 예. 언론이 거론을 안 하더라고. 아무리 김어준이 미워도 할 건 해야지, 이 사람들아. ARS는 22.4.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정치 고관여층 샤이 윤석열을 포함해도 10%가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공교롭게 22.4가 리얼미터도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더라고. 잘못하고 있다는 81.3. 이거는 박근혜 탄핵 수준에 도달했어요. 정당 격차는 윤석열 출범 이후 최대 격차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정당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 말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빠진다. 그걸로 이제 한동훈 살려고 그렇죠. 한 건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디커플링 따위는 없다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폭망이에요. 네. 그 대선 후보 지지도도 이재명 대표는 오르고 한동훈은 꺾이잖아요. 격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빠지는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한테 탈당해라. 이럴 타이밍인데 캐비넷 덕분인지 그런 소리가 안 나와. 같이 죽는 거야, 다. 대국민 담화하는 일정도 잘 몰랐다는. 한동훈한테 얘기 안 해줬다는 거 아니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자, 대구 경북도 부정이 65가 돼요. 그리고 갤럽 조사가 저게 대구 경북 18%가 나와서 뒤집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권역별로 보는 건 조심해서 봐야거든요. 그렇죠.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 거가 딱 더 쓴 맞아요, 갤럽보다. 사실 우리 조사가 정확한 거죠. 아니 대구 경북 18이면 전체 지지율이 한 10% 정도 되어야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거는 34 정도, 이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 지점은 70대에서 부정이 더 높다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어, 이제. 네, 네. 기댈 데가 없는 가운데, 지지난주에 국민의힘 경선 당시 명태균 여론조사 9회 중 8회가 조작됐다. 뉴스타파 보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뭘 우리가 물어봤냐면, 그러면 경선 결과도 바뀌었을까? 1위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했잖아요. 엄청난 단독이야, 그거 사실은. 그 다음 주는 이 의견이 70%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이거 굉장한, 아직은 제보자의 육성이라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의혹 제기라고 말하는 수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4명이 경선할 때 명태균 씨가 경선 시작 전에 여론조사를 미리 돌려서 당원 명부를 확보한 다음에, 홍준표 쪽을 통해서 당원 명부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끼지 마. 명태균 씨가 책임당원 명부를 확보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미리 3번을 돌렸다는 거예요. 3번을 돌려서 당원 선양을 분석한 다음에 오염된 표본을 다시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윤석열 후보를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의혹 제기야. 플러스 더 놀라운 걸 그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된다. 뉴스토마토가 그렇게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뉴스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말해야지 씨발 감옥에 안 가지? 거기는 책임당원 투표 참여 못한 사람은 ARS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거의 56만, 58만 정도 된대요. 근데 절반 정도는 모바일 투표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부터 설명해줘, 그러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예요. 책임당원들의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이 책임당원 투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모바일로 문자를 보내서 모바일 투표를 K보팅을 통해서 하고, 근데 이걸 투표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당원에 대해서 ARS 투표를 3번 발신을 해줘서 20몇만 정도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때 여의도 리서치가 담당하는 2009년부터 유명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명태균이 했던 11,000명 가까이 성향이 이미 파악된 DB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명태균 씨가 사전에 3번을 돌려가지고 성향을 파악한 10,000명 이상의 DB를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 여의도 리서치에서도 그 DB를 받았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활용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내부 그 증언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통화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결심을 하면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가. 그 얘기까지 듣긴 들은 것 같아요. 취재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는 뭐 한 3가지 가설을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 저의 의견도 좀 드렸고, 그래서 안심번호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본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서 줄 때 가상의 번호를 만들어서 그걸 안심번호 또는 가상번호라고 불러요. 우리도 그 안심번호를 사와서 여론조사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하는 곳이. 그리고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경선이다 보니까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기간을 줬어요. 20일. 뭐 홍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길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심번호를 확보한 명태균 씨가 일단 명태균 씨가 이걸 확보하면 안 되지. 안 되죠.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여론조사를 돌린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다음 중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3번 원희룡, 4번 유승민. 그러면 1번 윤석열 2초 지났죠? 2번 홍준표 4초 지났죠? 2초 지난 다음에 끄는 사람은 로그가 남거든. 윤석열을 선택한 사람이야. 4초 지나서 끄는 사람은 홍준표를 선택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 성향 분석이 된단 말이지. 원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응답했는지. 예를 들면 직장인, 남자, 서울. 서울거주, 1번 윤석열 찍었는지 2번은 딱 나오는 거지. 데이터 다 있어요.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당원 명부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전체 TV가 순서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파악이 돼요. 실제 명부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분석해서 윤석열 지지층이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예를 들면 어르신층에서 홍준표가 강하다. 이러면 저 같으면 한 8시나 9시 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니까 안 받지.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방법을 써서 윤석열 후보를 1위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오염된 데이터, DB로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걸 왜 줍니까? 의도가 없다면 줄 리가 없잖아요. 충격적인 게 이준석 대표가 그 파일을 받은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충격적이지. 특정 후보 캠프가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게 아니고 공당의 대표가 특정 후보를 그렇죠. 찍어가지고 조작하는데 동참했다. 혹은 묵인했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러면은 이 네. 공당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이거 문 닫아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치. 뉴스토마토가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명태균이 그 데이터를 그 여의도 리서치 직접 조사기관에 준 게 아니라. 이준석이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취재는 아직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지금 안 계시죠? 국내에. 지금 해외 출장이에요, 출장. 공교롭게. 이게 엄청난 뉴스란 말이야. 윤석열 후보 조작으로 탄생했다는 정당성 자체를 뿌리쳐 흔드는 거잖아. 이 정도면 홍준표 시장이 단식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삭발하고? 근데 이게 다른 언론들이 따라 붙기 힘들 거예요. 구체적 정황이 제시돼야 이제 다른 언론들이 붙을 텐데 이게 확인이 되면 공당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죠. 이거는 진짜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 같아요. 정당의 존립을 이거- 뒤흔드는 거예요. 이건 그때 차떼기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나오기 전에도 이미 66%가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질이 없다 보니까 저 잘못 뽑힌 거 아니야 저거? 그 인식의 연장이죠. 아, 저 누가 뽑았어 씨발 그러면서. 그리고 용산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사용 안 했다고 하는데 캠프 정책 총괄이었던 신용환 교수가 그럼 나는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응? 이 보고서가 어떻게 전달됐을까 물어봤어요. 후보를 통해 전달됐겠지. 71.3.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다수도 동의합니다. 보고서가 컴퓨터 밖에서 걸어놔가지고 지 혼자 버스 타고 갔겠어? 응? 자, 요거는 김영선 좀 해줘라. 공천 개입입니까? 공천 개입 증거입니다. 69.9. 요걸 인정하면 탄핵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이게- 지표죠. 지금 탄핵이 필요하다 수치하고 거의 일치해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저건 버티려고 막 하더라고요. 저기는 탄핵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69.3. 저희가 탄핵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치예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요게 7자로 바뀔 때 우리가 기억하는 광화문에서의 촛불 집회가 100만이 됐거든요. 그 임계점까지 와 있어요, 지금. 아니 보니까 내일 또 한 번 염장 지를 것 같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여론조사.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 그러니까 끝장회견 하겠대. 끝장회견. 가상세계 속에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막 자신감이 넘치게 해. 아유, 바보 멍충이. 삐! 기자회견만 한다고 그러면 반가워, 나는 그래서. 반가워요. 정말. 네. 끝났네. 고맙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시민 작가 오늘 왜 나오셨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알릴레오 출연을 했어요. 녹화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나를 어디로 데려가더니 케이크를 먹이는 거야. 어? 당을 강제로 보충시키고 2번 연속으로 녹화를 하더라고. 야, 사람들 그렇게 안 봤는데 예상값 값으로 나왔는데 타이밍이 딱이야.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타이밍이 딱이야. 오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뉴스 나왔어요. 확정. 네. 네, 지금 막 확정 경합주를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다 가져갔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막 뛰어들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버리겠다고 했거든.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을까, 푸틴하고. 지도 갖다 놓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원래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이건 네가 먹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보 봤어요? 속보? 자, 잘 들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속보.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그것도 한미일 정상회의.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렇게 빨리? 윤석열 트럼프인 줄 알았어. 그거는 이제 환송회를 해주려고. 완성해.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북한하고도 잘 지낼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상당히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죠. 김정은 자기 몸값을 올리겠지만 결국은 만날 것 같은데. 취임은 아직 한 석 달, 서너 달 남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력이 없으시고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부터 벌써 대통령처럼 할 거지. 할 거고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검사하던 해리스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가 되겠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 이런 것들이 컸죠. 네. 러스트벨트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 운용에 실패한 거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패인 중에 물가 너무 하나이기도 올랐으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캐릭터도 국제 상황하고 잘 안 맞았고 너무 지나치게
그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에 매달린 그런 측면이 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푸틴한테 붙은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몸값을 굉장히 올려놓은 거죠. 이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면 별로 뭐 해주는 것도 북한은 없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예. 몸값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굉장한 선수를 친 외교가 된 거지. 그래서 만약 푸틴하고 트럼프가 잘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했다. 또 북한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찰지게 패는 언어를 한 번도 구사를 안 했어요. 둘이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 자리는 없다는 거지. 예전에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엔 아무리 원해도 끼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 트럼프가 난폭운전자는 뭐 협상을 하는데 음주운전자하고는 대화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물론 내가 지지 안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호구 노릇하고 이런 게 참 화가 나요. 아니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 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걸 허용할까? 아유, 삼부토건 정도 가져다가 뭐 사업을 해. 그냥 한마디로 개무시 당할 것 같은 느낌? 바보 취급당하는 거 네, 바보 그런. 취급.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아베하고 골프 칠 때 아베가 자빠라지고 뒹굴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 그 꼴을 당할 것이다. 아, 우리 모두가 힘들지. 아, 그거 참. 어떻게 빨리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게 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 이게 머리 좋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대화가 돼요. 트럼프가 굉장히 난폭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속에 밝고 계산 잘하고 인간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저 사람하고 거래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인 반면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못됐고 어리석으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너 못된 놈인 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는 쪽이 좀 더 이익일걸?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협상이 돼요. 이 사람은 불가능해요. 요구 조건을 말하지 않는 항공기 납치범. 이거는 이제 그럼 납치를 왜 한 거야?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휴가 중인 FBI 요원이나 뭐 특수부대 요원이 몇 사람 사상 잘하는 정도로 수습을 하잖아요. 영화들 보면. 그 방식밖에 없는 게 아닌가? 강제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내일 기자회견 한대요. 일문일답 무제한으로 잘도 하겠다. 박근혜 탄핵 때는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탄핵으로 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때도 무수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이 정당이 존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꼴들을 봐요.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다시 전화해갖고 해줘 하니까 해주는 당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지금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금 흉내낸 거야? 아, 당에서 말이 많대? 이게 뭐냐고.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복종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민 70%, 80%가 잘못한다고 야단치고 있고 60%가 이제 하야해라, 탄핵하라는 이 조건에서도 그것도 당원이 수십만 명이 책임 당원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 정당을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그런 자격 있는 일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 당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10% 미만으로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8명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자. 또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국힘 의원들한테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치상 따지면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지. 특검을 해서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 이 모든 것이 좌파 언론의 선동과 그런 좌파 유튜브의 조작과 선동당한 국민들의 오해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참. 그렇지. 아유, 그 생각을 못했네.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지. 빨리 특검해드려야 되겠다. 좌파들의 선동에 이게 지금 막 국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특검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넬 방법이 없어. 내일 기자회견하고 이 방송이 나갈 거 아니에요. 사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사건은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됐다는 거. 되게 위로가 돼요. 미국같이 선진국에서도 저런 사람을 2번이나 대통령으로 뽑는데, 아, 그래도 트럼프가 낫다? 최소한 똑똑하잖아. 내일 뭐라고 하지? 이 사람 뭐라고 할까? 이 대통령이. 대충 짐작하지 않아요? 2년 반 동안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명태균은 끊었고, 공천 개입하지 않았고. 말이 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가.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또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하려면 주진우, 김우준을 불러놓고 해야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 어떤 새로운 얘기도 없을 거고요. 듣는 사람 복장 터지는 얘기만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예측이 불행하게도 틀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총수가 자기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상현실이 뭔지 아세요? 알지? 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를 본다고.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성국 TV, 배성희 TV, 뭐 차명진 TV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을 열렬히 까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요즘 서핑을 합니다. 죽으라고 까고 있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보는 방송들이에요. 어떤 저널리스트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배성희 TV인가 그거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를 비교해놓고 시청자들이 97%, 98% 이쪽은 민주당, 이쪽은 국힘당이다. 그래서 제가 그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수준을 보라고요. 그게 비교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언론인들의 한심한 고정관념인데. 오늘 굉장히 거치네. 거친 남자야. 그 댓글이죠, 댓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송도 보지만 그 댓글을 본다고 봐요. 그 댓글들을 보면 대통령이 구사하는 어휘와 거의 똑같습니다. 댓글 구경 한번 하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뭐 꽃은 18.2%, 뭐 문화일보는 17%, 저 갤럽 18.8%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답하는 5% 내외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면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현실을 구성해주는 주체가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 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나온 단어, 거기 나온 문장, 거기 나온 표현법들을 대통령이 그대로 쓸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친윤 극우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 댓글, 그것이 윤석열의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런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명태균은 왜 그렇게 김건희 씨한테 먹혔을까? 사마띠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수준이 개인 윤석열, 자연인 김건희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권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고요. 그 권력의 공백을 김건희 씨가 메꾸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그 모든 녹취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들은 대목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가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끊자마자 조롱하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운영 수준이 자연인 김건희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뭔 질문에 내가 이렇게 대답했지? 뭘 거칠어. 가죽 잠바 입고 왔잖아. 가죽 잠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고 있어 지금. 명태균은 왜 먹혔을까? 명태균. 그 명태균 씨의 수준과 김건희 씨의 수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 운영이 자연인 김건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들어맞는 수준이 명태균 씨의 수준이에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방식이 이상해서 그렇지. 어떤 삶과 인간관계와 세상을 보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처럼 24살 물 때까지 소젖 짜다가 뭐 자기 지리산 도사라 그러고 뭐 부처라 그러고 미륵이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걸 과시를 하잖아요. 도파민 폭풍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소통이 되고 교감을 이루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고 윤한홍, 권성동 이런 소위 친윤 실세 윤핵관들을 꺾고 김영삼 공천을 받아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도파민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이 마약할 때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권력을 행사할 때 또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력도 중독이 있거든요. 그 전형적인 급성 권력 중독 증상이에요. 어떤 교양의 토대가 거의 전적으로 결여된 어떤 사람이 어떤 기법을 익혀서 권력자한테 접근해서 신임을 얻어내고 그 힘으로 누군가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힘센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을 관철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쾌감. 되게 그런 사람들은 큰 물에서 못 놀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당이든 정당 주변, 권력 주변에는 다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자들이 핵심으로는 못 밀고 들어옵니다. 대통령 부부가 그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사자들이 권력의 중심까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김건희하고만 붙으면 되니까. 그렇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명태균 그러니까 씨가 그 대통령 후보의 자택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랐어. 내 말이 잘렸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대통령 자택에 딱 2번 가봤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형님들이 너 말고는 이제 더 대화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전해라.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아주 위험했을 때 그때 한번 간 적 있고 그게 다예요. 2번이. 저렇게 명태균 씨처럼 아무 때나 찾아가고 이런 거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명태균 씨가 2달을 어그로를 끌었단 말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과감하고 목적 지향 지역이라 수단으로서의 불법은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럼요. 김건희 씨의 화법에 딱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화술을 맞춰서 구사한 고객 맞춤형 기술자야. 같은 과예요. 같은 과예요. 언어를 듣자마자 서로 예. 어머! 그리고 명태균 씨가 기존 브로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 브로커는 돈을 줘야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일단 내 영향력, 그 도파민 중독에 동의하는데 그럼요. 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꼈어,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정권 내 손으로 무너뜨리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인 돈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권력 중독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모델을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여야를 넘나들며 정권을 넘나들며 뒤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대요. 다운그레이드 된 김종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오는 것보다 공천을 받아오는 게 자기한테는 더 큰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들 그렇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도 자기 영향력을 입증해주는 살아있는 케이스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후회를 좀 했을 거예요. 나중에. 정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당선된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할 때까지는 전화를 안 해요. 당선되는 순간 사라지죠. 예, 사라져요. 자기가 당선시켰다는 말도 안 하죠. 예, 그리고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내 경험상 10,000명에 1명. 아니, 그 정도로 보다는 많아. 10,000명에 2명으로 합시다, 그럼. 100명에 1명은 돼.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뭔가를 언젠가는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공범이 된 다음에 자기는 그냥 자연인이니까 폭로돼도 데미지가 적고 상대방은 엄청난 공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크잖아요. 일종의 자폭 테러 방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흔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요구가 많잖아요. 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위험 요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서 원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자들이 가까이 못 오게. 후보까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 다이렉트로 붙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김건희 씨는 모든 사람을 그런 레벨에서 관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들어있고 굉장히 이 하드웨어를 돌리는데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장치인데 이거를 손으로 꼬물락꼬물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몰라요, 문제는. 이 방식으로 이 기계를 운용할 수 없다는 거를 몰라. 오류를 저질렀고,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정치검사라는 책을 전혁수 기자하고 공저로 냈잖아요. 그 책이 별로 맞아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엄청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 이제 영화로 비유를 하면 양들의 침묵 있죠, 영화? 그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영화가 있는데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양들의 침묵 주인공이 어렸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한니발, 살인광 한니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를 보여주는 게 한니발 라이징입니다. 독일군하고 이렇게 같은 산장에 고립돼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잡아먹잖아요, 독일군이. 복수극을 할 때 그 찾아가서 뺨을 뜯어먹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이라는 이 살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인데요. 정치검사라는 책이 윤석열 라이징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고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를 원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게 그 고발사주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과 검사 출신 권력 집단들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 양식과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엄청 흥미롭게 봤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또 설명 좀 해줘봐. 내가 그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고. 설명 좀 해줘봐요. 검사장급 이상 이제 간부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합법이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불법이고 내가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내가 괜찮다면 합법이고 되게 법의식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권력이라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향해서 써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정하고 정의롭고 우수한 집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번에. 네. 네. 그게 그 전두환의 하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불법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기소니 뭐니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12 쿠데타를 저지르고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신군부의 멘탈리티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전두환이 구국의 결단을 하잖아요. 누가 부탁했어? 역사를 7년을 지체시키고 수천 명을 살상하고 수만 명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온 국민을 정말 분노에 빠뜨렸던 그 인간들의 멘탈리티예요, 그게. 책에서 그 고발사주 사건과 그 이후에 그거를 대처하는 검찰 조직의 행태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다 읽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드럽게 가려면 여당에서 일부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네. 유일하게 합리적인 어떤 순서가 그건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되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의 어떤 격동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는 타블렛으로 이게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 관리인이 JTBC 기자들한테를 네. 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필준 기자가 JTBC라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사가 나갈 때 아저씨 거기 우리 왜 그 잘생긴 이사님 있죠? 그 고영태예요. 그 잘생긴 이사님한테 우리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언제 이사 갔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무실에 나무 책상 하나 있는데요. 가져갈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서랍 안에 그게 있는지 몰랐대요. 기자들이 자꾸 오는데 어느 날부터 집 보러 온 사람 아니면 안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필준 기자가 쭈뼛쭈뼛 해가지고 어디 언론사냐 물었더니 JTBC라 그래서 나 손석희 씨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 열어서 들어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디테일이 잭이 있었으면 예. 그 직원이 연결해서 뭐가 있는지 보고 확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잭이 없다 보니까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필준 기자가 그게 안 켜지니까 갖고 나가가지고 전문점에 가서 충전을 한 다음에 열어보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인가 다시 와서 아마 복제 뜨고 원본을 갖다 놨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우연이에요, 이게. 그 다음날 와서 JTBC가 제출을 했죠. 자기들은 복제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사간 사무실 책상 안에서 타블렛이 나와서 타블렛이 안 나왔으면 탄핵까지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딘가 불씨가 하나 터져가지고 큰 불길로 옮겨붙는 그런 상황 정도가 이 돌파구가 될 것 같아요. 역사책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면 되게 이제 그런 계기가 생기죠. 장밋빛 인생이런가 그 영화 보면 김영철 씨인가 그러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의 정치인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최소한의 애국심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어떤 증거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게으르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고 전화로 뭘 엄청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전화 음성 이런 것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영어로 뭐 innumerous. 예.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녹음 파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벌써 2년 전부터 있어서 취임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관위원장 전화해가지고 그 김영선 좀 해줘 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비등점을 넘기는 어떤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면담한 그 장면도 이렇게 보면 되게 영화적이에요. 릴리스한 사진에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한 칠상신지, 십상신지 중에 하나로 추측되는 직원이 뭔가를 들고 이렇게 꼬나보면서 지나가는 게 뒤에 보이는 행인일. 행인일이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걔들이 뭐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뒤에서 언론을 통해서 막 한동훈을 공격해대기 시작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한동훈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막 당사 앞에 가서 막 뚜껑이 없는 이런 그림들 막 그건 너무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뽕뿌라 한동훈 네, 불러와라. 뽕뿌라 이런 거. 나 진짜 그러니까,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나 네. 진짜. 대신 느꼈어 나.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김건희 라인의 이 인물들이 다 명태균 씨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 김대남 선임 행정관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거 일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을 위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통령 자신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심각한 정도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에 문제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 인지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좋은 방안을 코치하고 밖에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윤석열에게는 해롭고 자기들을 자리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행위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한 모욕감을 일단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용이 되려는 사람인데 미꾸라지가 맘먹자고 오네? 도무지 내가 쪽팔려서 상대를 안 할 급의 애들이 나를 뒤에서 핥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급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하나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태균 건이 검찰 출두하고 이거 약속대로는 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기획을 해서 못 갑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건축학이 아니고 기상학입니다. 이거를 기상학에서는 후지와라 효과라고 태풍 2개나 3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강력한 태풍 1개가 생겼을 때는 없던 기상현상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위 주체들이 여럿이 있고 그것이 조율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건축학, 정역학의 영역이 아니고 기상학, 유체역학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짜고 못해요. 저는 그냥 영화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큰 역동이 있는데 아무런 일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건 오히려 너무 이상한 일이고 그러기는 어렵고 어디서 이게 삐져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죠. 하지만 뭔가 삐져나와서 폭발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게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특검 가고 탄핵 사유독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하고 그 임기 단축하는 것도 준비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유시민 작가가 거리로 나가야 되겠네. 그때 같이 나가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매주 나가고 싶지. 사람들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임계점이 오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서 아직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가면은 내가 체력이 나중에 방전되지 않을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만 지랄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운명이 늙고 죽을 때까지 지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책임져야 될 말이나 행동은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예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좀 너 그렇게 말해놓고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언행은 좀 안 하고 살면 안 될까? 이미 많이 했구만 지금 뭐. 이미 늦었어.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자기가 또 똑바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요즘 그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의 댓글란을 보면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영역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게 돼요. 되게 우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생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일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위해서는 뭐 자격증도 따고 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돌아가는 그런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때로는 집도 사고 팔고 이런 거 해요, 사람들이. 두 번째 거를 위해서는 책도 읽고 어디 강연도 다니고 유튜브 방송도 보고 뭐 봉사활동도 해보고 누굴 또 사랑하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 되게 첫 번째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존이 최고예요. 생존 말고 다른 거 하는 놈을 미워합니다. 소위 강남좌파를 욕하죠. 야, 니는 비싼 집에 사는 놈이 뭐 사회정의를 떠들어? 위선자 같은 이라고.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경매, 뭐 주식 투자방 이런 데 활동해요, 주로. 그런 데 가보면 정말 기기묘묘한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혐오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런 댓글을 다는구나.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위로받고 자기의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그거 볼 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맨날 생각합니다. 딴 것도 좀 해야지. 내 삶을 온전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 그거 가서 보면 정말 세상 살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극단으로 가면 마더 데레사,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가톨릭 성인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말을 하고. 근데 위대해지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는 삶이라는 건 그 양극단 사이 어디에 있는 거다. 때로 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땐 자기개발서도 좀 사서 보고, 정말 비트코인 10억 가나? 이런 거 또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싶으면 반대쪽으로 좀 가보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면서 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뭐 토요일 날 서울역 광화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언제 광화문에 나갈 거예요?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엔트로피가 높아졌는데 저절로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오긴 옵니다. 그리고 왔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 유시민이 광화문에 나올 때. 유시민을 계속 관찰하세요. 왜 나를 그래? 내가 왜? 나를 왜? 유시민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가세요. 예. 자, PPL.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속도를. 구매하세요. 좋은 겁니다. 예, 바스 탈취제. 검증된 탈취제입니다. 자, 진버. 이건 내가 알지. 연말 특별 할인입니다. 이럴 때 사야 돼. 15% 대폭 할인하고 있다. 자, 조국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살이 빠지셔가지고 요새 더 훤칠해지고, 더 모델 같아. 왜 그러세요? 살 빠지고 많이 타가지고요. 실제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못 먹어가지고. 앞에 유시민 작가 왔다 갔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헌법학자였어, 한때. 한때. 최근에 벌어진 일들 중에, 제대로 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의원하고 전화하면서 김영선이 해줘라. 요 대사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뭐라고 그랬냐. 아니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니까 공무원이 되기 전이라서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 탄핵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이에요. 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그 결정을 이끌어낸 보수적인 헌법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해명을 한 겁니다. 5월 8일 날, 즉 취임 하루 전날에 전화했을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어란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는 법무비서관실이 있고 예. 법무비서관은 주로 그 판사 출신들 또는 또 유능한 변호사들이 관련 발언들을 할 때 법적 검토와 판례를 다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분명히 안 했다고 확신을 하는 게 법률가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팔성이라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이겼을 때 돈을 받았어요.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확정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이거 물어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았어요. 당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될 자임으로 뇌물이 된다고 확정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정말 큰일 났다고 싶은 게 저는 뭐 잘 되라고 기도하진 않지만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그렇죠. 공무원이 될 자이므로 그때 금품 수수하고 공무원이 된 이후에 어떤 혜택을 줬다면 뇌물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전날에 받았으니까 나는 문제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형법 이론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실행에 착수라는 게 있고 실행에 착수 이후에 실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는데 5월 8일 날 실행에 착수한 겁니다. 김영선 해줘. 근데 김영선 발표는 다음 날 됐어요. 실행행위의 종료는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된 날에 됐어요.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현행 판례와 현행 법리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자이기 때문에 그때 부정한 돈을 받으면 반드시 처벌되게 돼 있어요.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월 9일 이후, 즉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공개된 녹음 강혜경 씨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 제일 문제가 창원 산단입니다. 자, 요 앞에 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면 5월 8일 날 김영선이 해줘라라는 공천 개입에 전화잖아요. 근데 그동안 여론조사를 81회를 해주고 나서 3억 7,500원어치 명세서를 끊어줘서 돈 받으러 갔는데 돈은 안 가져오고 공천을 받아왔더라. 그래서
조국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대목을 지목하지 않는데 이것은 뇌물죄다라고 처음으로 말하셨는데 그 서비스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3억 7,500만 원어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천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수뢰하고 나중에 부정적인 처사를 한 거죠. 그 대목을 처음 지목하셔서 이건 뇌물죄다. 특가법상 이 뇌물이 성립되면 1억 이상이면 징역 10년이다. 무기징역까지다. 축하하는 음악 튼 거야?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용산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하루 전이라서 문제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다시 정리해 주신 거고. 말도 안 했는 얘기인 게 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81회에 해당된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500인데 국민의힘 장부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갚아줄 돈이 아닌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 돈 받으러 간다고 비행기표 끊어줘가지고 돈 받으러 갔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돈은 못 받고 그 대신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죠. 김영선이 공천 확정되고 난 뒤는 단 한 번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에게 자신의 여론조사 비용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즉 윤석열, 김건희 씨가 자신들 위해서 쓴 대선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안 준 겁니다. 돈도 많은데. 안 주고 김영선 공천으로 퉁을 친 겁니다. 전형적인 뇌물이거든요. 다른 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지위냐? 바로 내일 대통령이 될 지위죠. 김건희 씨도 공범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돼요. 김건희 씨 지금 휴대전화가 3개 있다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창원지검에서 김건희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원 산단 얘기를 해주세요. 산단 문제는 대통령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창원 산업단지 국가단지로 지정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명태균 씨가 미리 알아요. 알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요. 땅 사두라고. 땅 사두라고 게다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한 거죠. 명태균 씨한테 창원의 특정 지역에 산단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람을 피워서 떠나갔다는 꿈을 꾸고 명태균 씨와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까운 사이인데 5월 8일 날 공개된 명태균 씨 그 녹음 테이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했겠죠. 하고 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어떤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산단 정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가 있었을까?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 의심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상으로 보게 되면 김건희 씨 또는 그 측근이죠. 다 수사 대상이고요. 또 창원 산단 말고도 명태균 씨가 그 경남 지역의 파업 관련해서 거기까지 또 방문을 해요. 파업 현장을 명태균 씨가 갔다는 거 아니야. 갔더니 사측에서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브리핑을 해주었고. 그냥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 씨에게 그 대기업 업체 관련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를 어딘가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누구한테 했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그 이틀 후에 거제 조선소 관련해가지고 강경 대응의 지시를 내리거든요. 명태균 씨가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기업체로부터 파업상황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압해라라는 취지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명태균에게 그 업체에 가서 이거 보고받으라 했느냐. 조사를 해야 되죠. 누가 전화해서 명태균한테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냐. 대통령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취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범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최순실이 했던 전형적인 비선 국정농단인 겁니다. 명태균 씨는 자기 별명을 스스로 자랑했지 않습니까? 나를 지리산 도사라고 부른다. 최순실이 억울할 겁니다. 최순실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한 것보다 훨씬 덜 했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근데 최순실이 한 것하고 비교하면 명태균 씨가 훨씬 더 비선 관여를 더 많이 했거든요. 반드시 수사 대상인데 이 역시 창원지검에서 하겠느냐. 선관위에서 고발을 작년 12월에 합니다. 근데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9월인가 비로소 합니다. 그 전에 창원지검장으로 정유미라는 검사가 발령이 나서 5월에 갑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검찰 수사관만 있는 수사과에 배당을 합니다. 묵혀둬요. 수사가 진행 안 돼요. 뉴스토마토 등에서 보도를 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수사를 했어요. 구석에 처박아 둔 겁니다. 근데 정유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하는 인사들은 앞장서서 게시판에서 페이스북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됐고요. 저희 당 대변인하고 있는 이규원 당시 검사도 포함됐고요. 추미애 장관도 공격하고 수두룩합니다. 왜 하필이면 창원지검에 이 사람을 검사장으로 앉혔을까? 명태균 건이 작년 12월에 창원지검에 가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안 하면 민정수석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창원지검에 보내지? 제일 충성도가 높은 사람, 정유미를 보냈다고 전 추측합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해야 되고요. 조만간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 강남에 있었다고 하는 화랑 사무실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거기도.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고 네. 공식 선거 사무실 아닌 불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걸 만들면 그 자체로 이거 바로 대형 범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강남에도 있었던 것 같고 양재동에 있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직선거 회계상 비용 정산이 안 된 비밀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임대료만큼 현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안 냈다면. 그런데 그 건물주가 취임식 등 정부 행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네. 그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고 대통령이 된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 아니야, 뭔가. 정확한 말씀이고요. 초점이 덜 됩니다. 워낙 지금 폭탄들이 터지니까. 이재명 대표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과거 이재명 대표의 건너편 아파트에 그게 불법 선거 사무소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고 안 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기소가 안 됐어요. 그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개를 운영했다는 것이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개 관련해서 그 비용을 국민의힘에 보고도 안 했고 국민의힘이 그 임대료를 안 줬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줘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김건희 씨예요. 근데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비용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 안 받고 공천 준 것처럼 이 건물주가 그 이후에 취임식 또는 정부 행사를 한 거 아니냐. 네. 이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 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난리치고 다 수사했어요. 했는데 아닌 게 확인돼서 불기소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 2개의 건물 주인이 압수수색하고 그 2개의 건물 주인이 혹시 혜택 받은 게 없는지 다 찾아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지금. 수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인데 그 원래는 조용히 옷 벗고 퇴임하는 코스가 전주지검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딸과 사이 수사에 선봉에 서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저 전주지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리고 왔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는 얘기는 다음에 검찰총장 후보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의 배우자가 처벌 안 받기 위한 것만 생각하지 제 추측이지만 김건희 씨가 오빠 우리 정말 처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빠 혹시 나 특검 때문에 내 기소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윤 대통령이 뭐라 했겠어요? 걱정하지 마. 이창수 불러놨어.
명태균 거는 지금 정유미 거기 심어놨어.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다 말해놓고. 의견 표명이에요. 저의 의견.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의 문자를 보면 두 부부가 어떤 대화를 지금 하고 있을까? 뭐 철학과 뭐 종교, 구약 이런 거 얘기할까요, 지금?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면 누구한테 그걸 풀까? 우리 오빠한테 계속하면 그 오빠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을 자기와 자기 배우자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적은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국정 철학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대통령과 영부인을 맞이하게 됐는지 참 괴롭고요. 지난 토요일에 대구 가서 탄핵다방을 저희가 했는데 대구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화한 데가 대구 현대백화점 앞인데 저희가 한 1200잔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200잔이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는 보수이고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탄핵해야 된다고. 자, 국민들의 심지어 탄핵은 사실상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10%가 나오니까. 근데 절차적인 탄핵이 가능할까? 뭐 헌재 구성도 그러하고 저희가 뭐 탄핵 소추문 곧 공개한다고 말씀드렸고 한 17가지 자유가 확인되더라고요. 17개나? 17개. 추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의 법률가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그 논리에 따라서 찾아보면 한 17가지 위법, 그 위헌 사유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렇죠. 공개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확보돼 있었어요. 가장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인 안창호 재판관, 지금 국가인권장으로 정말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도 탄핵이 맞다라고 결정을 씁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에 5월 8일 김영성 공천권 외에 창원 산단 파업 관련 그 개입, 그거는 검찰이 발동만 하면 확인됩니다, 그냥. 이건 확인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탄핵 소추문에 반영되게 되고 헌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하고 탄핵 소추가 묶여 있어요. 민주당은 특검에 지중을 하고 저희는 탄핵에 이제 지중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반윤 의원들이 돌아서는 그 직전 단계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개인도 공개된 사진 보면 엄청나게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씨가 매우 섬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 느낌이. 예, 많이 느끼는 사람 같아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섬세하다는 느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패션도 신경을 쓰고, 뭐 제로 콜라 마시고, 바나나 우유만 먹고, 뭐 아주 취향이 섬세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불쾌했을 것 같아요. 꼭꼭 쌓아두고 있다가 한국갤럽 기준으로 19% 떨어지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덤비는 듯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19가 다시 18이 되고 17이 되고 15 되면 한동훈 목소리 또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5로 밑으로 내려갔다.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검찰 중에서도 친윤이 아닌 검사들이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탄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 그게 제일 정석 코스인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김건희의 육성으로 걱정하지 마. 예컨대 행안부 장관 내가 해줄게. 예컨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김건희 씨의 육성으로. 그렇게 놀래면 어떡해. 어? 조국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서 다 해결할게. 그러면 완전 다른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런 트리거가 어딘가에서 하나 나올 것이라고 김건희 씨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할 겁니다. 말을 많이 해놨을 테니까. 말을 해뒀고요. 기억 잘 해보시면 김건희 씨가 주도해서 국민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는 큰 행사를 여러 번 합니다. 마음 건강이네요. 그것도 저는 불안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아, 본인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였어요. 본인이 불안했던 거죠. 본인이.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가 동의를 안 해.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탄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다. 대통령 임기를 원포인트로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이란 말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접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창당 선언하기 전에 조기종식의 방식이 탄핵도 있고 퇴진도 있고 하야도 있고 임기 단축 개헌이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죠. 최근에 사회 원로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 열어둡니다. 개혁신당은 당론을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탄핵이건 개헌이건 200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와야 되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이 부지불식간에 임기 단축 개헌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당에서 난리가 나니까 철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과 결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탄핵으로 갑시다 할지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자 할지는 모르죠, 지금.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싶은 게 당론이기도 합니다. 개헌은 임기를 합법적으로 단축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저희는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개헌은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문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국민들의 이 분노, 이 힘이 유지되어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중심으로 못해 개헌도 고려한다. 근데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이 임기를 바꾸는 개헌은 그 당시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리적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임기 단축 개헌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또 임기 단축 개헌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정진석, 홍준표가 얘기했다는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법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헌법 조문을 잘못 본 사람들입니다. 개정 시점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조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게 금지되냐 하면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안 됩니다. 1987년에 헌법을 만들어 개헌했던 사람이 전두환이가 노태우가 연장된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행 대통령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중임 변경.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게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 임기 연장은 불허고 반대는 뭡니까? 임기 단축은 허용되죠.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일부러 한 거라고 봅니다. 정진석, 홍준표가 얘기를 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우선 첫 번째 기조는 탄핵이네요. 예, 탄핵입니다. 예.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 역시 열어두고 가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검을 완철시켜야 된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외치고 있죠. 민주당도 당연히 지금 뭐 결사적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만 바라냐 이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3월 3일 창당할 때 3년 너무 길다라고 외쳤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690만 표를 받았는데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국민들을 만나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석 달도 너무 길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 대한 판단을 했어요. 이대로 2년 반 더 가는 게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죠. 특검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기종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잘 보시면 3개월도 너무 길다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다음 토요일이죠. 11월 16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동 집회를 합니다.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도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야6당 이제 공동 집회를 같이 합니다. 11월 16일 이후에 또 각자 집회도 하고 또 각자 행사도 하고 또 연합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을 지나다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건희 씨 육성이 나올지. 자, 이 시점에는 여기까지 해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왔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유시민 작가하고 조국 대표가 모두 길거리에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번 달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2개가 있어요.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진보진영의 대권주자를 제거하려는 보수의 기획이자 검찰의 작당이라고 생각해요. 이 재판의 성격이 명확히 그러하다고 알리는 의미의 서명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 서명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서명에 참여하시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